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이 기소 3년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한 점 등을 언급하며 교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뒤 혐의 일부는 무죄를 받은 점을 강조하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금까지 알려진 $800만 외에 $100만 추가로 북한에 보내겠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납이나 거마비 용도였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규탄대회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소속 시도당 위원장에게는 인원동원 할당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공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관심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쓰면 4인 가구 기준 월 8,280원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챗 GPT 월 이용자가 출시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이버와 구글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무려 12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은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돼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조국 사태의 첫 법적 판단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갈 길은 멉니다. 오늘 뉴스9은 조 전 장관 판결의 세부적인 내용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녀의 입시 서류를 위조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요.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받는 12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하나를 빼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감찰 무마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 전 장관 혐의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도 않은 인턴십 활동서와 봉사활동 기록을 만들어주고 시험을 대신 쳐주는가 하면 딸의 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를 사실상 작성해 줬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이 입시 때 제출한 서류를 둘러싼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속여 제출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합격했고 입학 후 치러진 온라인 시험도 아들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사전에 담당 교수에게 승인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에서도 허위 장학증서와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등 입시 비리에도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11일 의혹 관련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충북대 로스쿨에 제출된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몰랐을 수 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법원은 정상적인 감찰 활동을 중단시킨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한 법원의 판결 내용은 한송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18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국회에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상적인 감찰 종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특별감찰반의 정상적 감찰 활동을 중단시킨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감찰 중단 청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다며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면서 정상적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도 공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유죄로 인정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이 청탁 내용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범행의 구체적 실행과 방법을 모의한 공동정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당시 큰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이 이렇게 대부분 사실로 입증이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하고 표정을 찡그린 채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법정 밖을 나와서는 취재진 앞에서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초동은 또다시 둘로 나뉘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법정 밖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리는 동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때때로 표정을 찡그리고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선고 이후 재판부가 퇴정하자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도 했습니다. 법원을 나올 땐 혐의 8, 9개가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전후해 서초동 일대는 조국 지지 세력이 모여 집회를 벌였습니다. 김건희가 죄가 있다. 법원 앞에는 이렇게 지지자들이 모여 선고가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도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국 구속! 조국을 구속하라! 약 3년 전 대한민국을 두 동강 냈던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1심 선고로 조국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회를 둘로 나뉘었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는 3년하고도 2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실형을 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황민지 기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어서 오십시오. 1심 재판 왜 이렇게 길어진 거죠? 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게 2019년 12월 31일이고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으니 3년 이상 걸린 겁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기소 이후에 혐의가 추가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21년 4월에는 조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주심 판사가 2명이 휴직하면서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검찰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배척한 재판부 공정성을 문제 삼아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5개월간 재판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1명이 추가로 교체되기도 했고요.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 안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을 따지기 전 의견이 크게 엇갈려 판결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렇게 됐군요. 보통 뭐 징역 2년 정도 실형이면 법정 구속되는 장면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조 전 장관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일단. 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 바로 수감되는 건 아닙니다. 예.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한다. 이게 법원의 원칙인데요.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이미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 수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정경심 씨는 형량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 네, 정정 교수는 지난해 1월에 이미 딸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서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아들 입시 비리 등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이 1년 더 늘었습니다. 원래 정정 교수는 형기가 2024년 6월에 끝났는데 중간에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는다며 2달간 형 집행 정지가 됐었고 오늘 1년까지 추가돼 2025년 8월까지 복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 전 장관 재판이 1심만 끝난 상태여서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예, 뭐 재판 끝나고 나서 조 전 장관 기자들과 잠시 만났는데 무죄된 부분을 강조하고 유죄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못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지금 표현을 했는데 항소한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청사 밖을 나오자마자 조 전 장관은 바로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혐의 등은 기소조차 안 되고 무죄가 나온 혐의가 많아 향후 법정에서 추가로 다툴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검찰도 오늘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방침이어서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양측이 항소를 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는데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전 교수 입시 비리 등 재판에서도 1심 선고부터 확정 판결까지 1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뭐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뭐 유감 표현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군요. 예, 황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건넨 걸로 알려진 돈의 크기가 자꾸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800만 달러 외에도 100만 달러를 더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우리 돈을 합치면 모두 합쳐 100억 원 가까운 액수를 보낸 건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수령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야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와 리종혁 북한 아태평화의 위원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북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측이 당시 이재명 도지사 방북 얘기를 꺼내면서 상부에 상납도 해야 하고 거마비도 줘야 한다며 돈을 요구해 100만 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미 파악한 2019년 대북 스마트팜 사업 지원 500만 달러와 2019년 11월 이재명 대표 방북 명목 300만 달러까지 포함하면 대북 송금 금액이 총 900만 달러에 달하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이 가운데 최소 300만 달러는 북한 측 수령증까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령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금 흐름을 알고 있는 쌍방울 금고지기 김모 본부장을 태국에서 송환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800만 달러 외압 일반출과 회사 돈 635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어느 정도로 알았던 사이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적어도 4차례 전화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그런 적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둘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한 김성태 전 회장. 최근 검찰에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추가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지사가 쌍방울이 난감하게 됐다고 말했고 김 회장은 사실이 아닌데 뭐가 난리냐고 답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북 행사를 한 직후에도 이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행사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12월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인 이모 변호사 휴대전화로 한 차례 더 통화한 정황까지 더하면 적어도 4차례 통화한 셈입니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변호사는 모두 전화나 만남을 연결해 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합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년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섭니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왜 장외 투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데 어쨌든 전국시도당의 총동원령까지 내렸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은 확대 간부회의장 뒷배경에 내일 열리는 장외 집회 시간과 장소를 내걸었습니다.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내일 남대문에서 만납시다. 사무처는 각 시도당의 4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당원 참석을 요청한다는 공지를 내렸는데 참석자는 교통비 명목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의 참가비도 내야 합니다. 당내에선 동원 할당이란 불만이 나옵니다. 당원 게시판은 방탄한다면서 참가비는 뭐냐, 장외투쟁 명분이 없다는 글들이 올라왔고 친명 좌장격의 정성호 의원도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수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의 한 의원도 조국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방탄국회로도 모자라 방탄 장외 집회에 나선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이상민 장관 탄핵에 이어 장외 집회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면서 강경 투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고자 했던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을 비판한 이른바 친윤 의원들을 향해 집단 이전 투구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친윤 의원들은 안 의원이 먼저 가짜 윤심팔이로 당내 갈등을 촉발했고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게 분란의 원인이라고 맞서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오늘도 안철수 의원을 향해 가짜 윤심팔이로 내부 분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치 안 후보님을 지지하고 대통령과 잘 소통이 되는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당원들에게 알리는 건 잘못다. 특히 안 의원이 인수위원장 시절 사전 협의 없이 잠적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국정 운영에 관심도 책임감도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 공격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지만 친윤 진영에선 안 의원의 거짓 주장으로 윤심 논쟁이 촉발됐다는 주장과 장관직을 제의받고 거절해놓고도 그런 적 없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도 안 의원을 향해 가짜뉴스로 내부 분열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안철수 후보하고는 단독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 같이 식사한 적도 없다. 차를 마셔본 적도 없다 하는.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 등록을 마감한 당 선관위는 오는 5일부터 후보 자격 심사를 시작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대통령 기록관장이 지난달 부당 지시와 폭언으로 직위 해제됐는데 저희가 그 속사정을 알아보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공개가 금지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무단으로 보려 하는가 하면 공개 예정인 기록물을 비공개로 바꾸려다가 직원들이 반대하자 폭언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 말에 임명된 심성보 대통령 기록관장이 1년여 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 기록물과 목록을 여러 차례 보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정 기록물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일정 기간 비공개하는 기록물로 목록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엄격합니다. 심 관장은 또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비공개 기간이 끝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되지 못하게 묶어두는 훈령까지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하는 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수년간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한 기록관리 전문가는 노 대통령의 15년 지정기한이 끝나는 시점에서 공개로 설정된 기록물 중에 숨기고 싶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심 관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직위 해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징계위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 삶이 팍팍해진다는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농가도 고물가로 시름을 앓고 있었습니다. 농가 경영 여건이 지난해 역대 최대폭으로 나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곡물과 사료값 등 지출은 늘었지만 쌀이나 한우값은 폭락해서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배상윤 기자가 농가 상황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한우 농가를 운영하는 구자충 씨. 소들에게 사료를 직접 일일이 뿌려주면서도 사료값 부담에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소들이 먹는 전용 사료입니다. 2년 전 한 포대당 8,000원 하던 사료값이 최근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재료비도 32%, 인건비도 13% 넘게 뛰었지만 지난해 한우 암소와 수소의 가격은 10% 넘게 폭락해 운영할수록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송아지 값이 고점이었을 때 한 500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300 초반선, 300만 원 초반선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지난해 경영 상황을 보여주는 농가 판매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2.3% 떨어졌는데 이 지수가 하락한 건 201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값 상승 등 각종 생산 비용이 올랐지만 판매 가격은 떨어진 겁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이제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이제 뭐 수익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특히 쌀 등 곡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2.1%,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은 5.2% 내려갔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농가 교육 지수는 역대 최대폭인 13.4% 하락했습니다. 쌀값이 많이 하락을 했고 한우 사육 마리수 증가로 한우도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글로벌 인플레에 우리 농가들까지 경영난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이 커지면서 공공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관심입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료를 월 8,000원 이상 아낄 수 있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 최근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에너지 소비 효율을 따지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한 달에 얼마나 전기가 소요되는지 그리고 또 1등급 상품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문의하시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라든 모든 것이 좀 효율이 좋은 걸로 바꿨으면. 정부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따져봤더니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면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월 평균 8,280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작년 말 대비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오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기료 인상분의 2배를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밖에 실내 온도를 기존보다 2도 낮추면 월 7,270원을 아낄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방의 조명 끄기, 전력 피크 시간대 전기 사용 자제 등도 방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만 난방비를 아낀다고 전력 소비가 많은 전기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누진세 적용으로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네, 보셨듯 고물가의 공공요금 폭등까지 우리는 실생활에서 경제 위기를 체감하고 있죠. 이 같은 위기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수출 부진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인 127억 달러에 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독려하고 올 상반기에만 예산 9천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넉 달 연속 수출 감소,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 발생. 수출 비상 상황을 인식한 정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장관들이 직접 나서 수출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장관급 수출 투자 대책회의를 신설하여 격주로 업종별 수출 투자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특히 산업부는 올해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인 9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과 협력해 수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올해 10대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보증, 대출 등 금융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인 360조 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해 보증 지원 등에 나서고 제조업 연구개발 투자에 81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세계 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경제 회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수출 6,8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유골 30여 구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유골이 적어도 40년 이상 된 것으로 보고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정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현장. 어제 오후 2시 반쯤 유골 3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유골은 굴삭기로 땅을 파다 발견됐는데 관이나 유류품의 흔적은 없이 땅 4-5m 아래에 뭉쳐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착을 하는 협력업체가 있는데 협력업체가 실처로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거고요. 추정 사망 시점은 적어도 40년 전. 뾰족하게 많이 나 있고 그러고 하니까 그건 적어도 한 수령으로는 40년 이상 됐다. 문화재청과 구청도 조사에 나섰는데 사인은 자연사는 아니고 특별한 상황이 벌어져 한꺼번에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령이 다 해서 죽은 그런 유고는 아닌 것 같다. 그 6.25 전쟁이나 이런 걸 이제 추정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유고를 수습해 안티실로 옮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원 확인과 사인 분석을 의뢰하고 추가 유골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이틀 뒤면 헬로윈 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입니다. 여전히 이태원을 찾아서 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의 아픔을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태원 상권 역시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간신히 버텨온 상인들은 또 한 번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호소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상권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2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0월 헬로윈 사고 이후 A씨 가게를 찾는 발길이 90%가량 줄면서 대출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왔습니다. 관광 특구가 아니라 추모 관광지가 돼버리더라고요. 임대료, 인건비 이런 걸 떠나갖고 빚이라도 낼 수 있으면 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싶은데 문을 열어놔도 손해입니다.
침체된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들도 할인과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상권 회복을 위해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이태원 사랑 회복 상품권은 16%만 팔렸습니다. 3개월 동안 2억 이상이 마이너스가 났고 문을 열라고 하니까 직원도 안 구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면서 이틀 문 닫고 그냥 5일만 열자. 이태원 상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도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긴급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체납 시 강제 징수 유예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오늘 나서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태원 거리가 아픔을 딛고 치유와 젊음의 공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지난해부터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월동기를 맞은 꿀벌까지 집단 폐사해서 양봉장마다 벌통이 텅텅 비더니 올 겨울에만 전국에서 꿀벌 130억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또한 기후변화가 가져온 문제인 건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주의 한 양봉장입니다. 벌통을 열어보니 외부 활동을 멈추고 월동하던 꿀벌이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됩니다. 이 양봉장에 있는 벌통 600개 가운데 400개가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겨울철에는 집단 폐사로 이어진 겁니다. 질병들이 좀 생기고 그래서 벌들이 번식이 안 됐어요. 작년에 한 9월부터. 지난 겨울 넉 달 동안 전국의 양봉장 피해는 벌통 42만 개였는데 올겨울엔 지난달까지 2달 만에 87만 개로 급증했습니다. 꿀벌 숫자로는 130억 마리에 이릅니다. 꿀벌을 새로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벌 가격도 배 이상 올랐지만 그걸 떠나서 벌 자체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확산 등 여러 원인이 추정되는데 꿀벌 진드기인 응애가 살충제의 내성을 갖추면서 꿀벌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꿀벌 응애에 내성이 생겼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100% 저항성이 생긴 것으로. 양봉협회는 오는 14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나무 땔감을 쓰는 화목보일러는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죠. 난방비 절약 효과가 있어서 사용이 늘고 있는데 사고 소식도 잇따릅니다.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서 사고 예방에 취약한 건데요. 이 땔감을 화목보일러 가까이에 뒀다가 주택이 불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붕 전체가 불덩이처럼 타오릅니다. 쳐다보니까 불이 환히 타고 있더라고. 놀랬지, 겁나게 많이. 지난 29일 저녁 7시 10분쯤 전북 고창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69살 A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화목 보일러와 땔감이 화근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화목 보일러 옆에는 반경 2m 안에 땔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땔감 더미에 불똥이 튀면서 불길이 시작됐고 샌드위치 패널 소재인 건물로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화목 보일러는 난방비 부담이 적어 농촌에서 많이 쓰입니다. 연료값이 많이 드는데 장작 보일러를 쓰게 되면은 연료값도 절약하고. 하지만 화목 보일러 설치나 관리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화목 보일러 화재가 연평균 300건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탈 수 있는 물질을 한 2m 이상 떨어져서 거리를 두시는 게 좋고요. 연통은 2달에서 3달 사이에 한 번씩 청소를 해. 2020년 강원 고성에선 화목보일러 화재로 산불이나 축구장 150배 면적이 불탔습니다. 봄철 산불 위험 시기마저 다가오면서 화목보일러 화재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전체 해킹 피해액의 43%인 약 2조 원가량을 탈취한 것으로 미 가상화폐 분석업체가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가상화폐 해킹 등으로 내건 현상 수배범들입니다. 모두 라자루스에 소속된 걸로 나오는데 대북 제재 명단에도 올라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해커 단체입니다. FBI가 최근 밝힌 지난해 6월 1,2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주범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지난 1년간 탈취한 돈만 우리 돈 약 2조 원에 달한다고 미 가상화폐 전문업체가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해킹 금액의 43%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가상화폐 탈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2017년보다 56배나 폭증한 겁니다. 2021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약 1,000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킹으로 탈취한 돈이 20배 넘게 많았습니다. 여기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자금이 기존에 이제 어떤 자원을 내다 팔거나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국제사회는 탈취된 자금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41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하라고 제안해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되었습니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대통령 전용기를 내준다는 것 자체가 협치에 큰 의미가 있지만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게 고민이라고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의장의 미국 방문은 4월 전후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대규모 방미 의원단을 구성해서 미국을 방문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의장에게 공군 1호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권 관계자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박경미 의장 비서실장이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공군 1호기는 국가의 재산이라며 국익을 위한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 만찬 때도 김 의장에게 언제든 필요하면 1호기를 써도 된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어려운 국민들 때 힘이 되어드릴 수 있지 않겠나. 다만 1호기 활용에 필요한 비용이 문제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1호기가 한번 움직이면 유류비와 관제시설, 공항 이용료를 포함해 수십억 원대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비용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혀 해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하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65세 이상 경로우대 무임승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개 제안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인근 둘레길을 즐겨 찾는 78살 최윤영 씨. 그때마다 매번 지하철을 타는데 65세 이상은 경로 우대를 받아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노인 무임승차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3%까지 올릴 예정인데 무임승차가 지하철 만성 적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타면 돈 500원이면 1,000원이고 받아야만 그게 정상이지. 이 다음에 젊은 양반들 어떡할 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적자를 책임져야 한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오 시장은 요금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연령 상향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무임승차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복지 구조와 연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이 상향될 경우 기초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서울 도심과 한강 이남을 잇는 남산 터널을 지날 때마다 2,000원씩 혼잡 통행료를 내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이 도심 혼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자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죠.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생긴 지가 오래됐죠? 네, 27년 전인 1996년부터입니다. 당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서울시가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 사이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을 오가는 차량에 2,0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통행료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체화한 적은 없었는데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 폐지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초기에 비해 교통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거의 없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예, 효과가 없다는 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네,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 연간 통행량은 1,800만 대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고 또 징수액도 해마다 150억 원 정도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폐지를 주장한 시의원은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빠른 길을 안내하는데 통행료로 교통을 분산한다는 발상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관련법에도 교통 흐름이 나아져서 혼잡 통행료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면 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괜한 돈을 내고 있는 셈이군요. 서울시 입장은 어떤가요? 네, 서울시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면 다시 교통난이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혼잡 통행료가 생긴 뒤 통행 속도는 평균 시속 21km에서 38km로 빨라졌고 또 통행량은 20%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매년 150억 원의 수입이 없어지는 것도 부담입니다. 여론은 아무래도 폐지하자라는 쪽이 우세하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에 7명은 혼잡 통행료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이 효과가 미흡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혼잡 통행료가 없어지면 대기 오염도 심해진다면서 오히려 통행료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전문가들은 인상이든 폐지든 제도가 바뀐 뒤 교통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000원이 올라갈 때 또는 2,000원이 사라질 때는 혼잡이 오히려 더 발생을 하거나 더 큰 다른 파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 패턴의 변화를 예측하고 편익과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지금 혼잡 통행료보다 더 낮을지 높을지를 검토한 후에 네,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혼잡 통행료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여부를 포함해서 강남과 여의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그동안 내라고 하니까 내긴 했습니다만 명분 없는 통행료를 내고 있었다면 폐지하는 게 맞긴 하겠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질문을 하면은 신박한 답을 내놓는 인공지능 챗GPT, 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출시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신 있게 유료화까지 선언했는데 구글과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도 유사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가족에 대한 동화를 써달라고 입력하자 몇 초 만에 A4 용지 한쪽 분량의 동화를 뚝딱 내놓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오픈 AI에서 만든 인공지능 채팅 챗GPT입니다. This tool is amazingly powerful. It has immense power to, I think, revolutionize many fields. 사람과 비슷한 답변 능력에 관심이 쏠리면서 출시 2달 만에 월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비교해 월등히 빠른 가입 속도입니다. 그러자 챗GPT는 품질이 개선된 유료 버전을 월 $20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대형 포털들도 인공지능 AI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과 중국 1위 포털 사이트 바이두도 챗GPT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이버도 올 상반기까지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내로는 네이버만의 업그레이드된 검색 경험, 서치 GPT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챗 GPT는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벌인 구글 알파고에 이은 차세대 인공지능으로 평가됩니다. 20여 년간 독보적 검색 도구였던 포털 사이트 자리에 인공지능 챗 GPT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치안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남미 대륙 최대 규모의 교도소를 세우고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모로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가 호위를 받으며 건물로 들어섭니다. 지난달 31일 문을 연 엘살바도르의 초대형 교도소입니다. Buenas noches, señor presidente. Bienvenido al Centro de Confinamiento del Terrorismo, pieza clave para ganar la guerra contra las pandillas. 11m가 넘는 콘크리트 벽과 전기 울타리가 교도소를 감쌌고 부지 면적은 165만 제곱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의 절반을 넘습니다. 남미 최대 규모인 이 교도소엔 4만 명이 수용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큰 교도소엔 수용 범위 10,000명을 훌쩍 넘긴 3만 3천여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Vamos a garantizar que toda persona que ponga un pie, entre y esté en este centro de confinamiento, vamos a tener una vigilancia 24 horas al día, 7 días a la semana y 365 días al año. 교도소 과밀 배경엔 정부의 강력한 갱단 소탕 작전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하루에만 살인사건이 62건 발생하자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였고 그 결과 수감률이 성인 인구의 2%까지 치솟았습니다. Hoy estamos a punto de ganar la batalla más difícil de todas. Estamos muy cerca de ganar la guerra contra las pandillas. 정부는 치안 강화를 자평하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체포된 시민들이 많아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경북 영주 소수 서원역 꽁꽁 얼어붙은 죽개천 바위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공경할 경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밤마다 귀신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풍기군수 주세붕이 새겼더니 그 울음소리가 그쳤다고 합니다.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이 조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면서 죽개를 피로 물들였던 수백 원혼을 위로해 준 것이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위리 안치 자리가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가시 덤불을 둘러쳐 금성대군을 가두었던 예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를 위리 안치에 처해진 죄수라고 했던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런 자신이 목에 칼을 쏜 죄수라며 캄캄한 터널을 묵묵히 걷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아이 문제에 안이한 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내 일에 바쁘다 보니 아이 교육에는 무관심했다고 했죠. 검찰 조사를 앞두고는 내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에서 자기만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밖으로는 애꿎은 죄로 목에 칼을 쏜 순교자를 자처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법은 그가 아이 교육에 무관심한 아버지도 아니었으며 고난의 순교자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리에 내걸렸던 이 플래카드처럼 입시비리 대부분을 죄질이 불량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세상의 아이들한테는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은 특권과 편법을 써서 용처럼 승천시키려 했다는 것이 법이 밝혀낸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조국 사태는 자신의 운명은 물론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가른 변곡점이 됐습니다. 집권 세력과 친여 세력은 불의와 불공정을 필사적으로 감싸다 합리적 중도층을 좌절, 냉소, 환멸에 빠뜨려 돌려세웠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정권 재창출 실패와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조국 사태는 한국 정치사의 물결을 정의와 공정의 순리로 틀어준 갈림길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재판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3년 넘게 걸렸습니다. 문정부 내내 미적거리는 사이에
나라가 소모적인 다툼으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로소 그가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무한으로 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참회와 속죄의 출발점은 진솔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2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조국이 앗아간 대한민국의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이 벌써 봄의 첫 번째 절기 입춘입니다. 절기답게 기온이 좀 더 올라서 이번 주말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특히 낮에는 서울이 6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으로 먼지가 유입되겠고요. 주말 내내 정체되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에 화재 조심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일요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행사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과 대구가 7도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날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